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죠. 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54에서 57페이지까지 있는 1-4-13 고려의 종교와 사상이고 고려를 다루고 있는 단원 중에선 가장 마지막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실 열기를 먼저 보면 그림에 하나 잘 나와 있죠? 고려 태조는 자신이 죽기 전에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할 것을 10개조로 정리하여 전하였다. 이를 훈요 10조라고 하는데 오른쪽 훈요 10조의 내용을 통해 태조가 민간신앙,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의 유언을 받든 고려 왕실은 다양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고려 사회를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 일부분 나는 사만 산천의 도움으로 대업을 이루었다. 연등의 팔관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성실하게 열어라. 간언을 가까이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여 유교적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고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종교와 사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불교, 유교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 외에도 풍수지리설이나 도교, 여러 민간 신앙이 유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불교와 유교라는 점.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고려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교부터 한번 볼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한 불교라고 하는 소단원으로 나와 있고, 먼저 불교가 융성시 크게 부흥했던 성장했던 이 융자가 이제 높을 융자에 성자가 성할 성자라서 이제 크게 부흥했던 시기, 크게 성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가 왕성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는 이제 고려 초기부터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국사나 왕사 제도인데요. 왕은 왕이겠고 국은 국가의 국자인데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국가의 스승, 왕의 스승으로서 임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 대표적인 스님들을 국사나 왕사로 모시고 국가의 스승, 왕의 스승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고요. 우리 과거 시험할 때 나왔었죠.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승과라는 시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승과 시험을 통과한 승려에게는 승계라고 하는 승려들의 계급을 부여하고 토지, 오타가 있네요. 초지가 아니라 토지를 수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연등이나 팔관회와 같이 불교 행사를 국가가 주관해서 시행함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고 민심을 규합하는데 활용을 했는데, 당시 불교가 얼마나 국가 권력과 큰 연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교과서에 만화로 나와 있어요.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했는데 현하사의 승병 300여 명이 이자겸을 지원했던 일이 있대요. 스님들이 이자겸을 왜? 당시 현하사라고 하는 저를 이끌었던 승려 의장이 이자겸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이처럼 고려의 지배층은 자식을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기도 하였고, 이는 불교계가 지배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낳으면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중에서는 이제 승려가 되는 아들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불교가 권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민간적 차원에서 불교가 크게 발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향도라고 하는 불교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33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봤을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이라고 하는 통일신라 부분에서 향도, 불교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인 향도가 곳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도 역시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사천 매향비라고 불리는 건데요. 매향이 향도 사람들이 당시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부처님인 미륵부처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매와 향이 나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심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인데,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석입니다. 향도가 실제로 운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불교계의 흐름을 좀 보면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고려시대 불교가 굉장히 부흥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에 불교 내에서 교종과 선종으로의 대립이 심화되게 돼요. 교종과 선종. 불교가 크게 두 가지 종파로 나뉘면 교종은 보통 이론을 중요시하는 불교라고 얘기하고요. 선종은 중국의 달마대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파로서 실천 중심의 종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신라 할 때도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원래 귀족들은 교종, 원래 불교가 교종 중심이었거든요. 교종 중심의 불교로 만들어졌는데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선종과 결합을 하면서 바로 이 선종이 성장하게 되었고 고려시대는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관이 굉장히 심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불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사실은 교종과 선종을 누가 통합하려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 전기에는 의천, 고려 후기에는 진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교단 통합 운동을 했던 의천이라는 분을 볼 수 있는데 천태종을 창시했대요. 네, 교과서 본문에 있는 이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하단에 보면 의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선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의천인데 의천은 먼저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천이 생각하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은 교종이 중심이 되고 선종이 여기에 통합되는 논리고 교선 통합을 위해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리 연구와 선종에서 강조하는 실천전 수행을 병행해야 된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사람은 고려의 왕이었던 문종의 네 번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왕자였죠. 왕자 출신의 승려로서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통합을 내세우며 바로 교관 겸수를 주장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고려 후기는 불교가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권력과 결탁에 너무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부패한 것을 고쳐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운동을 우리는 결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개혁운동이에요. 불교 개혁운동을 결사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진울이고요. 또 한 명은 요세라는 인물입니다. 진울이 좀 더 대표적인데요. 각각 이 두 분이 진울 스님과 요세 스님이 각각 다른 곳에서 결사운동을 벌여요. 진울 스님은 지금의 송강사인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벌이고 요세 스님은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벌이는데 이 진울 스님이 중요하니까 하단에도 이제 진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수선사 결사운동을 벌인 진울이라고 되어 있어서 12세기 말 무신 집권기에 활동한 진울은 타락한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뭘 주도했다?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다. 진울은 예불, 독경, 노동을 통한 승려 본연의 자세를 회복을 추구하였고 한편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한 거꾸로죠. 아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 포섭이었는데 선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을 포섭하는 선교일치를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해쌍수나 참선으로 깨우친 바를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가장 중요하고 이 요세 스님의 제자가 있으니 그분은 해심이에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데 해심 스님은 고려 자체 내에서는 불교 자체 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어떤 시기냐면 좀 뒤에 보겠지만 새로운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 해심 스님이 활동을 하는데 해심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성리학을 봤더니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유교와 그리고 지금 고려에 굉장히 융성한 불교가 사실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해서 향후에 성리학이 보다 더 고려 사회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해심 스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의천 진울이라는 점 볼 수 있고요.
원 간섭기에서는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이 점점 약화되면서 진우리 유세가 활동했던 시기는 무신 정공이었거든요. 근데 원 간섭기에는 불교가 보다 더 권문세족과 이거 또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원문세족이 아니라 원나라와 친한 친원파 권문세족과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고 이 폐단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리학자들인데 그 성리학자를 보기 앞서서 먼저 교과서 57페이지에 있는 불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팔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되어 있고 소리가 아주 그냥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팔관의 개최를 하면서 문무백관과 각 지역의 지방관들이 고려 국왕에게 축사와 술을 올리고 있는 모습과 두 번째 그림은 송나라 상인 여진의 사신들도 고려 국왕에게 예물을 올리는 팔관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팔관의 기간에는 궁궐 안팎에 축제 분위기 가득했는데 궁궐의 일부가 개방되어 백성들도 공연을 구경할 수 있었던 모습 그리고 자료 2번에서는 팔관에서 연주된 풍입송의 가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눠져 있는 단락에 각각 반영되어 있는 사상이나 종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역에는 덕이 있으면 모두 요임금 시절보다 낫구나. 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상? 니은은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와서 온갖 보물을 우리 임금의 뜰에 바치는구나. 지금 우리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 남쪽에 있는 오랑캐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 세상의 중심, 천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디귿을 보면 이원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뜰을 가득 메운 신선의 음악이 모두 음률에 맞으니 태평스러운 술자리에서 역시 또 어떤 종교 사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1번은 자료 1을 보고 고려 왕실의 팔관회를 중요하게 여긴 정치적 의도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중앙 지방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외국 사신들을 통해서 당시에 고려를 중심으로 한 해동천하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그림은 당시 팔관회가 사회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 국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팔관회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 2의 가사에서 기역 디귿에 반영된 사상이나 종교가 무엇인지 적어보자. 근데 아까 기역을 보면 덕이 있으면 모두 덕을 매우 강조하는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니은에서는 남만과 북적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해동 천하의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디귿에서는 신선 음악이 모두 음률에 맞으니 이거 신선이 나타나? 어떤 사상 종교겠어요?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교로 넘어가서 교과서 5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유교라고 되어 있고 때문에 고려는 종교는 불교로서 사용하지만 정치적 이념, 정치적 사상으로는 유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먼저 고려는 지배층들이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벌여요. 그래서 유교 진흥 정책, 유교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부흥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건국 직후부터 천명의식,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의식이나 민보의식, 백성들을 근본으로 삼다는 의식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념이거든요. 천명. 지금 왕실의 권위는 누가 준 거냐면 하늘이 준 거다. 하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이 당시엔 백성이겠죠. 백성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의식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교과서 55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최승로의 유교정치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요. 성인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까닭은 순수한 덕과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상께서 마음을 다잡아 겸손히 하고 왕이라고 해도 겸손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예로서 신하를 대우하신다면 이거 어떤 통치예요? 그렇죠. 덕으로서 통치하는 유교적인 사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덕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보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하라고
최승로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유교가 보다 더 부흥하게 됐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관료를 뽑는 방법의 변화였어요. 고려 광종 이후에 과거제가 실시되게 됐죠. 이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바로 유학이 중요한 과거 시험 과목이 됐고, 유학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이 관료가 되기 때문에 고려 사회, 더 나아가서는 조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은 유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도 당연히 여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학교는 보면 이제 국자감, 향교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국자감은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 향교는 각 지방에 설치된 교육기관인데, 국자감이 좀 독특한 거는 국자감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국자감의 사진인데요. 국자감은 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부도 있었고요. 기술학을 공부하는 기술학부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학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국자감이 정말 우리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때 문벌기숙사회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유학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최충이에요. 요 최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시호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시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관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남원 윤씨, 아니면 경주 이씨, 전주 이씨, 광산 김씨, 요 본관과 성씨라고 하는데, 그 뒤에 시호를 받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문정공파, 아니면 왕족일 경우에는 무슨 대군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충이 무슨 시호를 받았냐면, 문신관료라고 하면 가장 바라는 시호,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게 공자를 뜻하거든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문헌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고, 이 문헌공 최충은 관리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관리직에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제자를 기르게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유학 공부를 하는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9개 유학과 관련된 과목만 배운대요. 그래서 그 학교를 구제학당이라고 불렀고, 이 구제학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충의 제자들, 최충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구제학당을 다른 말로 문헌공을 쫓는 무리 도자를 써서 문헌공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문헌공도 구제학당이 대박이 납니다. 과거 시험만 하면 국자감 출신 사람들보다는 문헌공도 구제학당 사람들이 대거 합격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최충의 문헌공도를 따라 구제학당을 따라 사립학교를 만들게 돼요. 그 사립학교가 12개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학 12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학 12도가 국자감을 압도할 정도의 과거 시험에서의 실적을 보여주니까, 고려사회에서 공부를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유학을 좀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국자감을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사학 12도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말이 되면 국자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국자감의 유학부를 문헌공도처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7가지 과목으로 재편하는 9, 7제로 재편하는 모습을 보거나,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모습도 전부 다 국자감을 부흥시키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1170년에 무신정변을 겪고 나서 문신들의 지위는 다소 위축이 되게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신들이 자신들을 따르기 위한 여러 문신들을 길어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면에서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문신들의 지위는 하락하다가 고려 말기에 대해서 다시 문신들이 성장하는데, 그때 나타난 중요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원간섭기 때
원나라를 오고 갔던 유학자 중에 안양이라는 인물이, 요분이 안양이죠. 안양이라는 인물이 성리학을 처음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이 안양 충렬왕 때 안양이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처음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에 성리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심화했던 인물이고, 이 이재현이 길렀던 제자가 뒤에 나오는 이색이라는 요 분이에요. 이 이색은 앞선 국자감, 이제 국자감이 고려 말이 되면 공민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을 개칭하는데 성균관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색은 성균관에서 누구를 기르냐면 요 두 사람을 길러내게 돼요. 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포훈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정몽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물은 삼봉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정도전이에요. 정몽주와 정도전 전부 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니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사회는 이제 초기에는 유학을 부흥시키는 모습 보이고, 특히 과거제의 시행, 국자감의 발전, 그리고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생기면서 발전을 하다가 무신정권기에 좀 쇠퇴했지만 원나라 간섭기 때는 다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의 중심 사상이 됐고, 이들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정치 이념으로만 성리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 송나라 때 남송 때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다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성리학을 퍼뜨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당시 이들이 가장 강조했던 책이 뭐냐면 처음 배우는 성리학 책인 소학이나 아니면 주희, 바로 그 사람이 주자인데요. 주자가 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의와 관련된 혼례랄지 상례랄지 제례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집대성에 모은 주자 가례라는 것을 널리 보급시켜서 민간 사회에서도 이 성리학이 중심되는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랬던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고, 조선은 바로 이들의 뜻에 맞게 소학과 주자 가례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사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학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 의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고려 사회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 책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만들어졌던 책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책 중에 하나는 바로 고려 전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 유교적 역사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됐어요. 봤던 인물이죠. 어떤 언제 나왔어요? 묘종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입니다. 묘종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만든 역사서가 삼국사기예요. 하단에 보면 역시 김부식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데요. 김부식은 고려 중기에 활동한 문신인데, 그는 고려 지식인들이 자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해서 삼국사기를 저술했고, 그는 삼국사기 서문에 임금의 선악, 인민의 치란을 드러내어 후세에 알리는 것이 편찬 목적이다. 그래서 왕과 신하, 백성들이 잘잘못을 가려 충, 효, 의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유교적 역사관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김부식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불러요. 지금 과거의 역사를 봐야 우리가 제대로 현지시를 알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과거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쓰지 않고요.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이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전체로
저술된 역사서입니다. 기전체는 역사서 소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년체고요. 하나는 기전체예요.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로 누가 중심이 되냐면 왕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왕 중심이 기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전체는 처음 쓴 사람은 중국의 사기, 이름이 똑같죠? 사기라는 역사서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양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가 헤로도토스라면 동양의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는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이고,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본기나 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물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책도 써요. 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을 기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전체의 가장 핵심은 본기도 두껍지만 열전이 아주 두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들 중심, 신하들 중심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역사서고, 지금도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면 땡땡땡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기전체 서술 방식이에요. 이순신 전, 을지문덕 전, 전부 다 기전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바로 유교적 역사의식 인식 위에서 만들어진 저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려 후기에는 무신정변도 있었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건은 몽골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고려 후기에는 민족의 우수성, 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라는 서술이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서술 중에 하나는 이규보, 무신정권기에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편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말하죠. 그래서 주몽을 신격화해서 써놓은 대표적인 역사서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몽골의 침입 이후에 민족을 강조해요. 우리가 몽골 침입 그 이후에 원간섭기에 몽골의 간섭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더 민족적으로 우수한 민족 아니냐, 저들과는 달리 자주를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강조되는 가운데 이련이라는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나 이승유의 제왕운기와 같은 기록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그럼 앞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안 써요. 왜냐면 단군 조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옛날 하느님 환웅이 있고요, 환인이 있고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곰과 결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신기한 이야기는 절대 유교적 합리주의에서는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이련은 특히 어디 부분이 많이 빠져있냐면 불교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빠져있으니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신기로운 이야기들을 넣어서 삼국유사를 저술하게 되는데, 역대 왕조의 역사와 함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고, 이러는 이 책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하고 여러 왕조의 시조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저술을 합니다. 아래서 태어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 또한 이러는 삼국유사에 민간의 신화 및 설화, 문학 등을 풍성하게 수록하여 다른 역사서와 구별되는 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어떻게 보면 고려 시기 역사서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상, 종교를 봤고요. 그 밖에 이제 풍수지리와 도교, 민간신앙을 볼 텐데요. 먼저 풍수지리를 보게 되면, 풍수지리는 보통 뭘 말하냐면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길, 흉, 화, 복과 연결을 시켜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구할 때 바로 풍수지리, 땅이 또는 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하는 사상을 풍수지리라고 부르고 있고, 원래는 그냥 단순히 풍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였는데, 이것이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과 결합되면서 풍수지리가 신라 말에 들어서 고려시대에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뭐 지금도 영향을 미치죠. 뭐 어디가 좋은 땅이라느니 명당이라느니 이런 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건국 초에는 이제 고려가 건국되는 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훗날 개경, 지금 개성이라고 불리는 당시 명칭 송악이 왕이 충분히 태어날 수 있는 땅이다. 새로운 국가로서 적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송악 명당설이 떠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고려 초기 태조 때는 송악 외에도 개경 외에도 더욱더 중요한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땅이 있다. 그곳이 바로 서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평양을 서경으로 지칭하는 말들이 떠돌게 되는데 이것은 북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서 실제로 태조 왕건 때 북진 정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문종 이후가 되면 이제 문벌기초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북진 정책은 이제 조금 퇴조 보이지 않아요. 대신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 바로 명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하고 이 이후로 고려사회에서는 여러 차례 한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모습도 보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번도 옮긴 적 없어요. 개경이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수도였긴 했는데 개경 못지않게 지금의 서울인 한양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건이 있었죠. 인종 때 묘청이 서경이 바로 명당이다 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풍수 지리설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상으로 도교와 민간신앙을 좀 보면요. 도교는 불로장생과 기복 형태를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도교는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다신적 종교를 말하고요.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하는 태상노곤을 숭배하며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우리가 왕을 뜻하는 황제가 아니고요. 중국의 전설상의 왕을 뜻합니다. 황제와 노자 그리고 장자라는 춘추 전국시대 때 이 두 인물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라 무의자연설 도교가 만들어지겠고 이런 노장의 철학을 받들고 음양오행, 신선사상,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종교를 보통 도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 현대인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모여있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도교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불로장생이에요. 늙지 않고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복을 기원하는 형태가 바로 도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도 왕실에서는 이 도교를 조금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도교 사원도 건립되고요. 도교 행사도 만들어지는데 한울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본문에서는 초제를 초례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초례보다는 초제가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제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초제가 시행됐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실어놨어요. 고려시대는 60일마다 돌아가는 경신일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는 수경신의 풍속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 막 다 보면 뭐 이런 미신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종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도교 외에도 민간신앙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신앙이었던 산신신앙 그래서 국가가 산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는 선왕신이라고 해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민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농촌 마을, 시골 마을을 가보면 이렇게 생긴 모습 볼 수 있죠.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말하고 그 밖에도 기구제와 산신제 등을 구제가 아니라 기우제인데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무속신앙도 퍼졌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마지막 부분인 고려의 사회와 사상을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선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 보게 되겠죠. 그러면 조선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